자,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의 큰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내년 시장 예측까지 한번 해보는 2025 코인 결산, 총회 이런 느낌의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도움을 주실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코인광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계속 쫄라가지고 한 번만 출연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제가 쫄라서 옆에서 도움드리는 도우미 역할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해주십니까? 자, 그럼 코인의 연말 정산이잖아요. 지금 오늘 콘텐츠가. 네네. 그러면은 1월 달부터 쭉 한번 2025년 1월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네.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2025년 1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순간 우리 데이비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7년도부터 22년도 하락장 때까지는 개인과 소수의 기관들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선거 때도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나는 이러면서 자금적인 부분들도 코인베이스나 리플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많은 기관들과 국가 단위에서의 이제 시장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진짜 이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10만 달러 돌파라는 게 좀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유의미한 이 상징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억 돌파가 되게 의미가 있듯이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달러권에서 보면 10만 달러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함과 동시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물러났죠. 이거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게리 겐슬러, 네. 게리 겐슬러 자체가 우리 XRP 홀더들한테 정말 이 악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악 같은 존재. 저 같은 입장, 저 이제 리플의 홀더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진짜 게리 겐슬러 문어 대가리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또 이 게리 겐슬러를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비트코인은 괜찮다. 근데 나머지는 좀 별로다. 비트코인은 괜찮고 이더리움 이런 좀 괜찮은 유틸리티가 확실한 이런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코인은 전망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나쁘게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가 해놨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언행불일치.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사람 자체가 자신의 출세나 자리 이런 거를 중요시하면서 스탠스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럼 일명 박쥐 같은 새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새끼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맞았어요. 우리 리플홀더들이 보는 게 맞았습니다. 박쥐 게리 겐슬러, 문어 대가리 게리 겐슬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월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2월 들어서 시장이 잠깐 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월에 그때 이제 25년 1월 달에 일본 금리 인상이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좀 시장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금들도 엔화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1월부터 한 석 달, 넉 달간 계속 조정장이 펼쳐졌었죠. 거기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2월에 또 바이비트 해킹, 우리 크립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이 시장에 뭔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었나요? 네, 엄청난 공포가 있었죠. 해커가 털어간 물량을 다 시장에 던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숨을 죽이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킹 사건 때 그때 그 범인이 북한이었나요? 네, 북한 라자루스 그룹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 놈 새끼들이 요즘에 진짜 해킹으로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번 업비트도 북한이란 얘기가 있죠. 네네. 해킹에 이용된 주소들이 이전에 이제 라자로스 관련된 주소들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 최고로 돈 많이 버는 놈들이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도 그 뉴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얼핏 봤는데 북한이 뭐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위다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네네네 있더라고요. 와지렉스도 북한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이 코인 해킹 관련해서는 거의 북한이 좀 주된 용의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커들을 양성하고 네네. 이 국가의 이제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거의 사업이죠, 이제는. 그렇죠. 해킹 사업으로 진짜 떼돈을 벌고 있는 북한. 네. 자, 그래서, 3월에 SEC가 리플 소송 항소를 포기한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느낌 딱? 그때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때 좀 또 이것들이 좀 무슨 꿍꿍이를 꾸미나 이런 의심도 있었고 그동안 진짜 몇 년 동안 이어지던 법적 리스크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시작한 게 2020년. 네네.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2차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23년 7월. 네, 그렇게 해서 또 쭉 이어오다가 이번 3월에 네.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네. 일단 이제 정부의 기조 자체가 친 크립토 정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SEC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친 암호화폐 성향을 띠는 의원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긴 했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우에다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대체 잠시 임시직으로 네네.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회의들을 SEC가 또 회의가 있잖아요. 계속 그 네네. 회의 뭐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그 회의를 할 때 주된 안건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그 소송 같은 것들 취하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하고 걸을 건 거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네네. 헤스터 피어스 위원 주도로 그 암호화폐 TF가 꾸려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런 일정들을 5단계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는 뭐가 있었죠? 4월에 솔직히 큰 이벤트는 딱히 없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해졌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데이비님께서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촬영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차트를 봐야죠.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네네 치킨. 25년 4월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왔던 구간인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126회 고점을 향한 랠리가 시작이 됐었죠. 이때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 개인 투자자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포모 심리가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야 이거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좀 애매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때도 막 시즌 끝났네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오던 시기. 맞습니다.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다 던진 애들도 있어요. 이때 던졌던 사람들 새 가슴 맞습니까? 그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미들은 그만큼 이제 매는 심장이 없다. 재미가 좀 없긴 하네요. 좀 재밌는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유.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5월에는 이 리플과 SEC가 합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때 나왔어요. 그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지네끼리 이제 야 우리 이래 하자 해가지고 합의안을 이제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우리 이래 할게요 하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지네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한테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아무리 지금 뭐 후진국이 됐다고 해도 걔네도 이제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죠. 어디 막 동네 애들 싸워가지고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랑 크립토계 제일 큰 회사랑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너무 이 법무팀도 있는 회사가 안일하게 좀 대처를 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존나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알데로티가 그 법무 책임자. 최고 법무 책임자죠. CLO입니다. 알데로티 그 스페인 사람인가요, 그 사람? 모르겠습니다. 느글느글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 막 어그로가 그러니까 약간 걔네가 리플에서 약간 어그로를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뭐 벌금을 50만 달러? 50만 달러로 좀 뭐 낮추고 맞아요. 뭐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해서 그 벌금을 뭐 XRP로 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커뮤니티에서 희망 회로를 돌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비축, 비트코인 뭐 비축 이런 얘기가 네. 도니까 그 벌금을 XRP로 내고 그걸 비축하면 우리 홀더 입장에서는 약간 소각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짱구를 굴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소리들이 돌았었어요. 저는 이때 당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을 하냐면, 그러니까 회로를 어디까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로들은 어떻게 굴러가냐면 친구랑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뭔 얘기가 나왔냐면, 야, 그럼 이거 결국에는 저희끼리 희망 회로죠. 야, 그럼 이거 만약에 XRP로 내. 그럼 미 재무부가 갖고 있으면 미 재무부의 XRP의 암호화폐 자산이 되니까 이건 결국에는 리플이 미 재무부의 자산이 된다. 그런 상징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맞아,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5월 8일 날 SEC랑 리플에서 합의안을 법원에다가 그냥 갖다 들이밉니다. 네네. 밀어가지고 우리 그 벌금 이거 7,500만 달러 깎기로 했고 이래 할게요 하니까 판사가 벙졌죠. 완전히 멍질 이 수밖에. 새끼들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야 누구 뭐 절차도 없이 막 나가네 막 이러면서 다시 빠꾸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의안 제출을 거부당하고 이제 리플이랑 SEC는 이제 절차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5월에. 이때 사실 리플 홀더들이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는 그죠. 이야기들을 막 했죠. 아, 리플 소송은 끝이 계속 났죠. 항상 뭐 이제 끝났다가 계속 이어졌어. 근데 사실 그 끝났다에 처음 이제 사실 작년 그 7월로 다시 돌아가서 그 증권이 아니다. 그때부터 끝났다가 나오기 그쵸. 시작하긴 23년 7월부터 끝났다는 2023년. 예. 소리. 그때부터 끝났다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XRP 소송은 계속 뭐 뉴스만 나올 때마다 뭐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게 4년이 간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리플의 영화 아시죠? 리플 언리시드. 언리시드. 전 그 영화 나올 때 끝났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다큐멘터리죠. 네, 다큐멘터리. HBC 다큐멘터리. 저는 그거 나올 때 끝났다.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언리시드 다큐멘터리는 네네. 이제 존 디튼이 출마하면서 얼굴을 알리려고 만든 게 아닌가. 존 디튼이 그 변호사. 네네. 리플 존 디튼 변호사가 그걸 만들었나요? 많이 출연을 했죠. 완전 그 더 락처럼 영화 배우처럼 계속 얼굴을 내비쳤죠.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나왔었죠, 이 다큐멘터리가. 네네, HBO에서 나왔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료 이렇게. 영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왔었던 다큐멘터리인데 뭐 보신 분들은 보세요. 지금 아마 공짜로 풀렸나? 자, 그럼 6월은 별로 없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7월이 또 조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또 의미가 있어요. 최초로 알트코인 ETF가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아, 솔라나요? 그렇죠. 솔라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ETF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 7월. 네, 어떻게 보시나요? 7월에 이제 ETF가 처음 이제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 ETF가 첫 출시가 됐죠. 그렇죠. 그 렉스 오스프레이 ETF가 출시가 됐는데 첫날 이제 2천만 달러 정도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까지의 성적을 봐도 솔라나 ETF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제 평가고. 근데 오히려 지금 XRP ETF는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3주 동안. 그 솔라나 ETF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솔라나는 개쓰레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솔라나만 보면 제가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야, 솔라나 언제 솔라나? 넘어가죠. 자, 그래서 7월은 이 알트도 이제 제도권이 가능하다. ETF도 출시한 만큼 그런 이제 유의미한 7월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 자, 7월 또 이벤트가 뭐 있었나요? 하나 있죠. 뭐죠? XRP의 최고가가 7월에 만들어졌죠.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맞다. 3.65달러 고점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뭐 우리 리플홀더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 근처에 땅을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진짜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반찬이 여러분들 아시죠? 반찬이 달라요. 가면 와이프 친정집에 가면은 이 반찬이 다를 정도로 그때가 이제 이 사위 입장에서 최고의 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700원에 사셨으면 아주 우리 찬서방 왔는가. 그렇죠, 그렇죠. 맨날 씨암탉을 손에 들고 이렇게 계시더만. 아유, 저희 장모님께서는 제가 오면은 제 신발을 대신 벗겨줄 정도로 네, 그 정도까지 이제 퍼포먼스를 내주셨었는데 요즘엔 조금 화가 조금 나셨어요. 아, 왜 그러시죠? 지금 700원이면 되게 아직도 너무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아, 예,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또 이 조그만 변동에도 이 기분들이 좀 요동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장모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7월 네네. 그때 이 올타임 하이라고 부르죠. 그때 네. 우리 데이비드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 그 공화국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부터 리플 팔아라. 5,000원 근처에 팔아라. 그때부터 하락을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 말대로 됐지만 시장이 너무 내리니까 크게 기분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빨리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8월로 한번 이제 넘어가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8월로 넘어가 말이 꼬이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리플 소송이 공식적으로 finally 됐다. 네네네. It's done. 이라는 얘기. 뉴스다 뭐다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저 그때 솔직한 말로 이사말로다 한 이거 10,000원 가겠는데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 그 갈링하우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보고 네네. 울었어요, 진짜. I'm finally able to announce that this case has ended. It's over. 진짜. 진심으로요? 진짜로 울었어요.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It's finally done. 제가 아까 왜 It's done을 하는지 알겠죠? 그때 좀 약간 감정이 좀 어떠셨는지. 이게 진짜 울컥했어요. 그냥 울컥. 그 갈링하우스 인터뷰로 그런 영상을 직접 보게 되니까 좀 그동안 힘들었던 것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XRP의 가격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플은 원래 그래요. 리플은 원래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약간 선반영의 느낌인가요? 리플은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트를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7월달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로 저는 계속 하락을 주장해 왔고 네. 저 또한 리플 홀더긴 하지만서도 우리는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얼만큼 싸게 사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목표죠. 네네. 저점이 임박하지 않았나.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서도 그래서 지금 매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리플은 원래 그렇습니다. 리또속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리또속 정말 네. 귀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들었던 게 이제 리또속의 세월이었죠. 네네. 예, 그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8월이 지나가죠. 우리 리플홀더들의 8월이 지나가고 9월 이때 또 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XRP 현물 ETF가 시작이 된다. 그죠. 네, 그때 지금 이때만 해도 SEC 신청한 애들이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B2Y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너리 캐피탈 그리고 그레스케일, 그레스케일 있었죠. 이게 굵직한 애들이 이제 슬슬 이 XRP ETF에 쓱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이때 시장 분위기가 과열이었나요? 아니면 좀 차분했던 건가요? 9월요? 9월입니다. 9월은 이제 달에 간이 많이, 화성 간이 많이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계속 조정 끝났다. 이제 더 신고가를 향해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자, 그래서 10월이죠. 10월에 또 비트코인.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 네. 이때까지 갔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 12만 6천 달러라는 가격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제 제일 큰 원동력은 블랙록의 IBIT였다. ETF 때문에
완전히 이제 크립토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다. 그거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돼서 이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스트래티지 유명하죠. 네, 스트레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12만 6천 불까지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조정장에서 보면 돌아보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나중에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오히려 네. 하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기관 자금이 빠지면서 네네.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ETF의 엄청난 유입으로 가격이 끌어올려졌지만 네. 지금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ETF 유입이 일어나도 가격 상승의 트리거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격을 떠받치려고 하는데도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요? 이게 코인은 주식처럼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얘네가 뭘 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이런 실적 발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감기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요. 네. 3년 상승, 1년 하락 이런 사이클을 타고 흐르는데 이제 뭐 ETF 때문에 그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다고 말하는 분석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큰 자금으로 가격을 못 올리는 거를 보면 철저하게 아직도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저도 조금 우울했던 기억이 우리 데이비님께서 영상을 이게 올리셔가지고 조금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10월에 뭐 편하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바이낸스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실 수 있는지 해봐 주십시오. 바이낸스 오더북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60%, 70% 이상의 폭락을 순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때 저도 포지션을 저는 안 들어갔어서 몰랐는데 아침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친구들 막 카톡 오고 야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그때.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그냥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싹쓸이가 됐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밑으로만 꺼졌다 그럼 모르겠는데 꺼졌다가 다시 위로 쭉 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아래로 롱숏이 아예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리플 기준으로 그 저점에서부터 첫 반등 오거나 만들어진 고점까지가 거의 110% 상승이거든요. 이 110%가 말이 되나요, 이게 진짜? 이거 그때 이거 뉴스 나왔을 때 보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뭐 역대급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 FTX 사태 그리고 뭐 루나 사태 때 네네. 청산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의 거의 10배 이상의 규모가 그때보다 10배. 네네. 그래요. 그렇게 돼서 좀 데이비님께서도 좀 많은 시드를 아니 뭐 괜찮아요. 벌면 되죠. 데이비님 다시 일어서실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좀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소주를 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10월이 지나갔고요. 자, 11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지금 진짜 조정이랄까요? 조정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 하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1월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조금 내리면 그래도 가겠지 이렇게 그동안 내리고 올라고 이렇게 살려줬던 기억들이 시장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네네, 저점이 만들어졌죠. 이거 이유 어떻게 뭐라고 보세요? 왜 조정이 왔냐고요? 네네, 맞죠. 왜 조정이 30%까지 왜 빠졌을까? 좀 원인을 찾아보자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날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레버리지가 청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11월이 되면서 이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죠. 11월부터. 그럼 이 마이너스 30%가 그 말씀드렸던 아까 그 바이낸스 사태, 네. 그 사태가 트리거가 돼서 네. 뭔가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매도세를 유발했다? 네. 그래서 30%?
그 정도로. 이제 10월 달에 그렇게 바이낸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죠. 이제. 네. 이제 장난으로 잽을 날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진짜 아니에요. 때리는 네. 거네 라는 걸 알게 됐고 11월에 이제 반전을 못 만들고 계속 쭉쭉쭉쭉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즌 종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만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확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홀더들한테는 조금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11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현재 지금 상황을 또 되짚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를 보면 2025년에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1년을 쭉 달려온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네. 2025년 지금의 가격,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ETF 출시로 제도권에 진입이 완료됐다.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통화청으로부터 은행 인가를 가승인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 뱅크로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권화의 가속 이제 좀 리플랩스라는 회사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6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리플랩스가 덩치가 커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년도까지 좀 개인적인 입장은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일 수밖에 없다. 결국 비트코인은 뭐 지금 뭐 126K가 문제가 아니고 200K, 300K 계속 상승을 할 자산이면 틀림이 없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뭐 꿈만 같이 말하는 $10, $20 가격도 곧 현실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2026년 언제까지 이 리플의 조정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괜찮나요? 이 질문. 이 사이클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이클 이론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이제 26년 9월 10월에 나오는 게 맞아요. 네네. 사이클 이론만 봤을 때. 근데 그 사이클 이론이 지금 깨졌을지 안 깨졌을지 반복이 될지 요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ETF 때문에 조금 그 고점이 만들어지던 사이클이 연장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9월 10월에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내년 2분기쯤에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이후 반등. 그때 이후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게 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연결돼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여러 네. 이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뭐 조언 아닌 조언이랄까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조언이 저도 뭐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건방지게 조언을 한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돈 많이 버세요. 워낙 많이 버시고 지금 계속 환율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테더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더. 네. 테더가 곧 태도가 돼야죠. 아, 인생은 USDT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USDT, 인생은 태도. 인생은 테더입니다. 네, 태도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25년도 손실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이제 26년도 준비해서 다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 다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인생은 태도입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아디오스. 아디오스. 술